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들여다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세계 가치관 조사입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요,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체계적으로 달라질 거다라는 이론적인 예측에 바탕을 둔 조사입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크게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측정을 합니다. 한 쌍은 전통적 가치 대 세속 합리적 가치이고요. 다른 한 쌍은 생존적 가치 대 자기 표현 가치입니다. 전통적 가치라는 것은 종교나 가족, 전통적 권위를 존중하고 이혼이나 낙태에 반대하는 경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사람들의 가치관. 세속 합리적 가치는 그거에 반대되는 가치관이죠. 종교나 가족보다는 과학과 기술의 권위를 부여하고 표준화된 삶을 선호하게 만드는, 소위 요즘 사람들, 도시 사람들의 가치관, 자본주의자들의 가치관, 굉장히 계산 속이 빠른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치관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생존적 가치는 경제 성장, 안전, 치안을 중시하고 신뢰 및 관용 수준이 낮은 겁니다. 결국은 나와 내 주변의 가족들의 생존에 급급한, 그러니까 먹고 살고 그냥 살아나가는데 급급한 가치가 바로 생존적 가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 표현 가치라는 것은 생태 환경, 성평등, 그리고 외국인 동성애자 같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용, 사회적인 신뢰 같은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생존적 가치와 자기 표현 가치도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생존적 가치가 높으면 자기 표현 가치가 낮고 또 반대로 자기 표현 가치가 높으면 생존적 가치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이 네 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도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표현 가치입니다.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을 하면서 이게 전면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경제 수준이 확 이제 더 좋아지면 이제 어떤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질적인 변화가 뭐냐? 친족 관계와 이해관계 같은 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유대와 관용, 자유를 향한 열망, 타자를 향한 신뢰, 인류 전체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 거의 이제 약간 숭고한 어떤 삶의 가치로 나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성찰적인 그런 가치를 가리키는 거죠. 이 네 개 가치의 발전 경향은 대다수 나라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전통적 가치는 세속 합리적 가치로 이동을 하고 생존적 가치는 자기 표현 가치로 이동을 하는 체계적인 경향이 이제 관찰이 됐던 거죠. 여기서 그래프에서 X축, 즉 가로축이 바로 생존적 가치와 자기 표현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기 표현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생존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Y축을 보면 전통적 가치와 세속 합리적 가치죠. 위로 올라갈수록 세속 합리적 가치가 높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통적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 즉 3만 달러 GDP가 넘어가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세속 합리적 가치가 높고 자기 표현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개도국의 공통점은 전통적 가치가 높고 생존적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한국은 세속 합리적 가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자기 표현 가치가 개도국 수준으로 낮아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네요. 특이하죠.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잘 살게 되면 사회 전체의 사람들의 관용과 신뢰가 같이 올라갑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안보에 계속 집착을 하는 나라인데 사회적 신뢰와 소수자와 이방인에 대한 관용 같은 것들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밖에 증가를 안 해요. 굉장히 낮은 자기 표현 가치가 나오는 거죠. 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어떤 특징을 잉글하트는 강한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약한 탈물질주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엄청나게 간 반면에 물질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한 추구는 굉장히 낮은 나라라는 거죠. 52개 국가의 관용성 수준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요. 나와 다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 자식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걸 자기 자식한테 가르칠 것이냐. 한국은 52개 국가 중에 52등을 했습니다. 꼴찌죠. 꼴찌요. 네, 자녀한테 관용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랑도 같이 놀라라고 얘기한 대답을 한 비율이 52개 국가 중에 52등. 이 말은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은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수치는 1인당 GDP가 1807달러인 르완다보다도 낮은 답변입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 항상 포함되는 질문이 소득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노력 등에 따라서 더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문항에서 한국은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답변이 나온 거죠. 이런 답변을 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소득 평등에 찬성을 하거든요. 한국은 평등에 찬성한다가 23.5%고 불평등에 찬성한다가 58.7%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높네요. 그렇죠. 이미 6차 조사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불평등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건 7차 조사예요. 작년 조사. 작년 조사 보시면 한국이 평등에 찬성한다가 12%에 불과한데 불평등에 찬성한다가 64.8% 나옵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숫자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나오기가 힘든 극단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인의 가치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에 대한 극단적인 선호, 평등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에 대한 위계 서열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를 살아오신 분들 다 아시겠죠. 서울대와 뭐 강남 아파트를 모두가 다 선망하는 사회이고,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큰 선택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맹렬히 질주하는 사회. 그래서 대안적인 삶의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제시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세계 17개국의 가치관 조사도 있었는데, 거기서 16개국의 나라 사람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되게 여러 개로 대답을 해요. 근데 한국인은 그 17개국 중에 유일하게 딱 가치를 하나만 제시한 국가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돈입니다. 돈. 딱 하나 돈만 추구하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들이 보여주는 바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흔히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얘기할 때 그 역동성을 또 드러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으로 경쟁 압력이 또한 극단적으로 높다라는 것도 보여주죠. 대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들한테는 지옥보다도 가혹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승자가 되면 천국보다 안락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애인, 동성애자 같은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과도 직결되고 있는 문제고요. 생태 위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관심한데 이것도 사실은 이 부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낮은 자기 표현 가치라는 지표로 다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윙그라트는 민주주의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형식적 민주주의고 또 하나는 효과적 민주주의입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개인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표면적 제도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법으로만 민주주의라고 딱 되어 있는 그 수준이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고요. 효과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회가 민주적인, 실제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를 효과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민주주의 사회가 효과적 민주주의 사회로 질적으로 변환될 때 자기 표현 가치도 극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자기 표현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뭐 아까 그 세계 문화 지도와 비슷한 그래프인데요. X축이 형식적 민주주의이고요. Y축이 효과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최상단이 서유럽, 북유럽 나라도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고, 왼쪽 하단에 있는 나라들이 소위 이제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죠. 한국은 형식적 민주주의는 85점 이상의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근데 효과적 민주주의 수준은 40점이 안 됩니다. 4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민주주의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라트비아, 체코 수준입니다. 대만보다도 낮아요, 한국이. 엘리트들의 어떤 청렴도,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부정부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효과적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민주주의인 나라들은 엘리트들이 부정부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데 효과적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것은, 그러니까 여전히 엘리트들이 많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 민주주의로 아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의 참여 민주주의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지만 정치 문화의 면에서 다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크게 뒤지고 있다. 결국 제도에 비해서 민주주의 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의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순히 정치적인 문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불평등이라든가 뭐 능력주의라든가
자기 표현 가치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들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런 이 한국의 강한 능력주의라든가 불평등에 대한 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원인을 두고 있는가? 몇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과거 제도예요. 양반은 획득 신분이었거든요. 세습 신분이 아니에요. 양반은 자기 능력으로 시험을 봐서 자기가 양반 신분을 획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이미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철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 근대적인 의미의 능력주의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중국과 베트남과 조선 이 세 나라가 그 당시 어떤 국가도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주의적인 인재 선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변질에 대해 세습 귀족화되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과거 제도의 역사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분명 지금 한국의 어떤 이런 시험 문화라든가 시험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 이제 산업 발전 과정에서 입신 출세주의라든가 학력주의라든가 이런 사상들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겠다는 열망 이런 것들도 지금 한국 사회 능력주의가 강해진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가장 이제 끝판왕격의 고시죠. 고시. 예전에 사법시험, 행정시험, 뭐 지금도 고시가 있죠. 기자를 이 고시로 뽑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언론고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문학인도 경쟁 시험으로 뽑아요. 신춘문예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런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리고 시험은 붙은 사람과 안 붙은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어지게 만드는 이 승자 독식형 선발 체제. 이게 한국 능력주의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결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레드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빨갱이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배경도 있겠지만 어쨌든 빨갱이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증오와 배제 같은 것들이 결국은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으로 뭐 정당 정치라든가 우리가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서구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이런 집단적인 불평등 해법 같은 것들이 아예 처음부터 배제가 되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각자 혼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불평등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해법이 아니라 항상 개별해법밖에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역사적인 환경, 그런 것들도 다 이 능력주의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민주주의와 무관하게 철저한 자본주의라 그런 걸까요? 이제 보릿고개 시절에 하는 놓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물질에 어떤 집착하는 사회가 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하나의 원인이 있다기보다 되게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부터 얘기를 드리지만 그것이 뭐 어떤 과거 제도의 기억이라는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겠지만 과거 제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90년대에 소위 말하는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그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 사회적인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구나. 그냥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국가조차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회에 대한 실망감, 국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을 거듭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보다는 그냥 자기 혼자 혹은 자기 가족들 이 생존에 이제 급급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제도적, 문화적으로도 다 이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떤 인재를 뽑는 과정들도 다 그렇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가, 특히 분배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성찰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능력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시험을 통한 지대 추구입니다. 이 결정적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합격자, 불합격자의 신분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그래서 합격자는 사실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불합격자의 노력에 뭐
훨씬 더 적은 노력만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만큼의 생산력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한국의 시험이 전형적인 경제학적 지대추구다. 결국은 생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만으로도 이익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시험이 아닌 다른 어떤 능력, 예컨대 도덕적인 성숙이라든가 더 많은 신뢰라든가 또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목지 같은 것, 안목지라는 거는 이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어떤 지식들이죠. 그런 지식들, 그리고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숙련,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다들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상을 하지 않아요, 제대로. 이런 것은 가치를 되게 낮추어 잡는 반면에, 네. 정작 생산성과 별 관계도 없는 무슨 시험 문제들, 이런 것들에는 너무나 큰 가치를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의 능력주의에서 고시계라는 잡지를 분석을 한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합격자 수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합격자가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합격했다라는 것들, 그 합격 수기에 나타난 이 합격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한국 사회 관료 엘리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뭐 자세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존자 편향이에요.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기를 쓰다 보니까 생존자 편향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오지, 불합격한 사람이 왜 불합격했는지 나오지 않죠. 결국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극소수 생존자들의 이야기들이 다 옳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존자 중심의 담론들을 만들어내죠. 사실은 그보다 수백 배의 불합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고통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문제들이 있을 텐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공정세계 신념입니다. 이거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되게 유명한 개념인데, 합격자 상당수가 시험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정세계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공정세계 신념이라는 건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경쟁이 되게 원리 원칙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고시를 오래 준비할수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계속해서 매몰 비용이 커지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자기 몸과 마음과 시간을 갈아 넣은 시간이 클수록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포기하기 힘들게 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미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정세계 신념이 점점 더 강화되고, 결국 합격자들은 그 공정세계 신념이 가장 극도로 높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시야말로 가장 경쟁 중에서도 가장 공정한 경쟁이고, 나는 이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자부심이 과도하게 강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민중은 개돼지라는 식의 선민의식까지 보이는 이런 엘리트들도 고시 합격자들 중에 드물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시가 공정한 경쟁이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고시 합격자들을 보면 고졸 이하 출신들이 극도로 적어요. 예전에는 마치 고시가 개천에서 용나는 시험인 것처럼 다들 얘기를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개천에서 용나는 시험 아니었습니다. 개천의 용은 정말로 유니콘처럼 희귀했고, 대부분 다 대학 다니면서 집에서 뒷바라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여성 차별은 더 심했어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 변호사가 한 명이었어요. 지금은 뭐 수석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여성들은 아예 도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불공정한 경쟁이, 전형적인 불공정한 경쟁이 바로 고시였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공정한 경쟁인 것처럼 계속해서 호도를 하고 일종의 수험생들한테 계속 합격자들이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사회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수많은 청년들의 어떤 인생, 그런 기회비용에 얼마나 큰 손실을 줬을까. 그리고 그런 엘리트들 중에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백해무익한 제도가 바로 이 고시였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은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혐오하는 능력주의입니다. 사실 제가 이 능력주의라는 주제를 처음 파고들게 된 계기가 일베였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고 소수자 약자에 대해서 이런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약자한테 잔혹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니까 특히 여성 혐오나 호남 혐오나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임승차자에 대한 증오였어요. 자기 몫이 아닌데 자기 몫인 것처럼 가져가고 있는 무임승차자다. 그래서 너네들은 혐오받아도 마땅하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컨대 휴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휴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빌거도 있습니다. 아파트 아니라 빌라에 사는 거지. 그리고 200충이라는 말은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벌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회 경제적이고 계급 차별적인 혐오 표현이 이 정도로 만연한 사회는 없습니다. 저런 계급 차별적인 혐오 표현들이 또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혐오 표현들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정당한 정의감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낌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 박노자 교수가 처음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했을 때 GNP 인종주의라는 말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말을 만든 이유는 자신이 한국에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백인 그리고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간이라도 빼줄 듯이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민족을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제 한국보다 못 산다 싶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정확히 거기에 맞춰서 그 계급에 맞춰 그 나라의 GDP에 맞춰서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GNP 인종주의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탁견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능력주의인 것이죠.